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진행을 맡은 최영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 정치관계법 중에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꼼꼼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려 해석과에 계신 허보윤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시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변호사 대표로 우리 법무법인 한결의 윤덕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검사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계 대표 선수죠. 네, 동아일보의 길진균 논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쟁쟁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오늘도 판정법 한번 이제 정말 유익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선거비용 위반죄. 자, 지난번에 정치자금도 우리가 한번 다뤘던 바가 있는데요. 선거자금을 위반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판정법 시작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코 뭐 개인의 입심양면을 위한 이벤트가 아닌 거죠. 바로 국가의 행정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가 보존을 해줍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 공영제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제도적인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대신에 상한선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비용을 쓴 항목도 관리를 하고요. 꼼꼼하게 국가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바로 선거 비용 위반죄가 되는 건데 허 사무관님 어떤 법인가요? 선거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에서는 후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회계보고인데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이 어떤 경로로 정치인에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자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감시 감독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나 하지 말고 회계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의 회계를 아예 책임지고 하는 한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계 책임자가 법에 정해진 대로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가짜로 어떤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처벌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그런 법률 조항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존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을 받으려면 제가 이러이러한 곳에 돈을 썼습니다. 이걸 예. 투명하게 기입하고 예. 그걸 증빙을 해야 예. 돈을 이제 보존받을 수가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선거의 모든 과정이 제가 보기엔 다 돈이란 말이에요. 예. 돈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지출의 내역은 돈을 얼만큼 쓰든지 다 보존해 주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선거법에 선거 비용이라고 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선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만이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선거 비용이라는 것은 선거 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를 때 선거 사무소를 두는데 그 선거 사무소에 설치된 그런 현수막, 제작 비용 그리고 설치 비용 그런 것들이 선거 비용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할 때 어깨띠 같은 거 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깨띠 같은 제작 비용 그런 것도 다 선거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에 소요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에 이르기 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내부적으로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뭐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선거 비용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선거일 후에 지출 원인이 발생한 그런 비용 그런 것도 선거운동이 이미 다 끝난 후기 때문에 선거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항목이 좀 명확히 규정돼 있어서 아마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선관위에. 이거는 예. 보전되는 비용입니까? 이거는 안 되는 비용입니까? 그럼 그거 다 이제 판단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좀 꼼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선거 비용을 조목조목 구분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거만큼 돈이 많이 드는 이벤트도 없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맞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비용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경제력이 있는 후보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맞아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서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따로 두고 있어서 모든 후보자들이 동일한 금액의 선거 비용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선거 비용과 선거 비용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을 어느 비용까지 선거 비용 제한액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선거 비용과 선거 비용이 아닌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기준이 있고 구분이 있어야 보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 아니면은 그냥 저는 뭐 얼마 썼어요. 그럼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서로 이제 증빙해서 맞추기 위한 기준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김 의원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 미국의 경우에 대선 보면 무제한으로 돈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예. 유사한 뭐 법들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OECD 국가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제외하고요. 네. 나머지 국가들은 선거 공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정도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쓰고 있지만 뭐 우편물을 배송할 때 우편비를 면제해준다든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할 때 출연 시간을 할당해 준다든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국공립학교에서 집회 같은 걸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 그때 사용되는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원상 회복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후보가 부담해야 되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유효 투표의 5% 이상만 받으면 한국처럼 여러 가지 포스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 아까 말씀하신 제한액의 50%까지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후보와 국가가 반반씩 부담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만 자유주의 원칙을 선택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부 주에 한해서만 주법에 따라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능력껏 모금해서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8년하고 2008년 연방의원 선거를 보면 그 30년 사이에 선거 후보들이 쓰는 비용이 7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는 그러네요. 미국만의 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네. 하여튼 대다수의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후보들에게 선거 공영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 왜냐하면 이제 미드를 보면 주로 정치 드라마들이 많으니까 미국 상황을 많이 보게 돼서 미국 같은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가 특수한 사례인가 보다 했더니 선거 공영제가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공영제, 선거 비용 보전 이건 다 세금으로 쓰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데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김 의원님 어떤 위반 사례들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갖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늘 모자랍니다. 근데 본선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100% 보전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 과정에서 선관위가 인정을 해줘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후보는 회계 책임자를 아주 능숙하고 전문가를 잘 쓰는 경우에는 90% 이상의 돈을 돌려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선거에 처음 출마했거나 회계 책임자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는 한 80% 정도밖에. 나는 쓰기는 실제로 1억 5천 썼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한 20%를 못 받고 한 1억 2천. 요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회계 과정에서 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리베이트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홍보 대행사랑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공보물 찍을 때 실제로는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놓고 800만 원만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세차를 빌릴 때 더 큰 액수로 계약해놓고 작게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의 그 회계상의 그런 불법적인 비합법적인 요소를 쓰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선관위 워낙 촘촘하게 보기 때문에 더 받는 거는 어렵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받는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허위 증빙까지 한다. 이러면 이제 범죄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보면은 선거도 많이 치러본 사람이 조금 비용 보전을 더 받는 노하우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윤 변호사님, 법무법인에서
선거 대응팀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선거 비용 위반 사례가 이 범죄죠. 네, 그렇죠.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엔 세금 도둑인데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선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고 최근엔 그래요? 특히 그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거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NS 상으로 뭐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그 명예훼손적인 어떤 그런 선거 운동 때문에 그 선거 범죄가 늘어난 추세에 있는데 네. 그리고 최근 뭐 6.13 그 지방선거만 해도 선거 범죄로 고발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선거 비용 관련 범죄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정법이죠.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인데 판례 속으로 한번 풍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어떤 판례입니까? 예, 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가 있었고요. 그의 처남이자 회계 책임자를 맡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용품 제작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국가로부터 나중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네.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그래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요. 견적서도 쓰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 그렇게 오간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실제로 받고 싶은 그 부풀려진 금액만큼을 업체에 보내고 그랬다가 사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서 또 돌려받고 그리고 또 부풀려진 금액을 보낸 다음에 또 약간 차액만큼만 또 다른 계좌로 또 받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850만 원 정도였는데 마치 2천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많이 부풀렸네요. 예, 그렇게 거래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허위로 쓰고 회계 보고도 허위로 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으려고 했는데 선관위에게 적발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보전을 받지는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법 위반이 여러 개가 접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800만 원 썼는데 2천만 원으로 부풀려니까 여러 항목을 늘렸을 텐데 예. 통으로 하나가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이 피고인 측이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각 법 위반의 항목을 왜 각각 해석을 하느냐,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허위로 영수증 제출한 것과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것이 별도가 아니라 예, 이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통으로 사건을 예.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이거죠. 법원에서는 이것을 각각의 범죄로 별도로 성립하는 범죄라고 본 겁니다. 그 이유는요.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은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에 대한 회계보고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내용을 처벌하는 범죄이고요. 제49조 제2항 제6호는 누구든지 정치자금 수입 지출 시 증빙자료를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네. 이것이 실제로 다른 범죄로 판단이 된 이유는요. 두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네. 먼저 49조 1항 같은 경우에는 회계 책임자여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고 그리고 49조 2항 6호의 경우는 누구든지 성립하는 범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건이 서로 다른 범죄이고요. 그리고 실제 행위 시기도 다릅니다. 네. 영수증을 먼저 허위로 작성을 하고 예. 나중에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포함된다고 할 정도의 경미한 범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성립하는 범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뭐 상위의 범죄가 있고 하위의 범죄가 있다면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두 가지 다 위중한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본 것으로 예. 느껴지는데요. 네. 자, 이게 지금 선거 비용에 대한 위반죄가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정 허용 비용 이상으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걸 선거 상한선에 맞춰서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거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서 선거 비용을 이제 조정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썼어요. 그런데 상한선은 여기까지도 보전을 해줘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00만 원밖에 안 썼지만 2천만 원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1,몇백만 원을 이제 거짓으로 받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자와 후자의 경우에 후자는 결국은 세금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내가 불법적으로 편취하겠다. 이런 나쁜 의도가 느껴져서 이건 굉장히 중한 범죄 같거든요. 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될 수 예. 있죠.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기죄들을 보면 굉장히 거창한 범죄처럼 보이는데 사기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속여서 속아서 쉽게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내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상대방이 뭐 남이라고 하는 게 꼭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를 상대나 아니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가 요즘은 꽤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기죄를 기소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해봤었는데 네. 어떤 공적 자금이라든가 국가 재정에 어떤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많이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조금 편취 사건들 네. 들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허위 진료 기록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타내는 어떤 그런 행위들 다 사기죄로 좀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건은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하는 어떤 전형적인 사기 사건의 한 네.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사건 판결을 저도 살펴봤는데 다행히 선관위에서 미리 적발하는 바람에 국고 손실은 없어서 사기 미수죄로 기소돼서 처벌받은 걸로 확인되더라고요. 돈을 받았으면 사기가 됐을 텐데 예. 돈을 받기 전에 적발해서 사기 미수가 된 거군요. 예. 네. 선관위에서 잘해서 어쨌든 국고 손실을 막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를 좀 드리고요. 세금도 두고 잡았으니까 말이죠. 미수에 그치게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을 사기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겠죠. 세금에서 다 나온 돈이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두 가지 죄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었고 예. 허위로 그걸 보고했어요. 예. 허위로 보고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같은 유형의 죄를 범해도 그 의도나 동기에 따라서 죄질이 나쁘다. 양형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 허위 보고 자체도 세금을 국가와 국민을 속여서 세금을 편취하려고 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좀 양형에 그럼 더 가중되거나 죄질이 나쁘다. 이런 참작 사유가 되겠네요. 예, 일반 사건에서도 어떤 범죄 동기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상대로 돈을 더 많이 타내겠다는 그런 안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죠. 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양형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돈을 타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정치를 처음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잡한 절차들 사이에서 어떤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어떤 네. 자신이 잘못 알고 했다든지 아니면 서로 잘못 알아서 그런 어떤 착오가 있어서 허위 보고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 동기에서 분명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단순히 개인 간의 폭행만 해도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에 따라서 예. 양형이 다른 것처럼 이 경우에도 동기를 중요하게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마침 지난 시간에 정치자금 공부를 했잖아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공부를 했고 오늘 지금 선거비용 위반죄를 다루고 있는데 얼핏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혼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적발하는 수사 기법에 있어서 자, 오늘 좀 선거비용 위반죄의 경우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 검찰 출신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의 수수 과정이나 받은 돈이 과연 정치자금인지 어떤 그런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좀 더 집중이 될 것이고요. 네. 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결국 대부분이 회계보고 내지 증빙서류에 어떤 관련된 내용을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이기 때문에 결국 회계 분석을 통해서 보고 내용이라든가 증빙서류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밝혀내는 쪽의 수사의 어떤 중점이 조금 더 모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몰래 오간 돈을 잡아채야 되니까. 그게 무슨 돈이냐? 네, 네. 그걸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실 때 그 경우에는 참 이게 공익신고가 절실하다. 내부 제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영수증이 허위냐 아니냐 이걸 밝히거나 보고된 내용에서 나쁜 의도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걸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럼 검찰이 수사할 때 상당히 좀 이것도 애로를 겪게 되겠네요. 쉽지 않겠네요.
상대적으로 회계 분석하는 쪽이 조금은 더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예. 부정수수보다는요. 예. 왜냐하면 그 관련 자료를 보고서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어떤 실적 진실에 어떤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그 선거자금 쪽이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린 거 아니에요, 대체로? 지금 이 피고인의 경우에도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통상적인 거래에 준하는 행위를 우리는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선관위 입장이나 판결을 보면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네, 지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매년 그 선거 때마다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전해주는 어떤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한선을 넘어서까지 보전받겠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 가격 안에서 보전받을 만큼만 부풀린 거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가 기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피고인은. 근데 그렇지만 선관위나 저희 법원에서도 통상적인 거래 가격 범위 안에서만 부풀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면은 이것은 여전히 허위 기재로 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주장을 한 게 맞네요. 뭐냐면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본 건데 이 가격을 그렇게 많이 부풀리진 않았어요. 이 선관위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썼어요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 이제 이 피고인이 했어야 되는 건 실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증명했어야 되는데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은 없었던 거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누가 봐도 이제 거짓말인데. 자, 이 선거비용 위반으로 이제 적발되는 사례들을 보면요. 이번 사건처럼 지금 뭔가 용품, 시설 혹은 뭐 용역 이런 걸 받는 데 있어서 가격을 부풀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까 길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리베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야, 우린 500만 원에 이거 납품하기로 하자. 이게 실제 거래인데. 근데 그 1,000만 원으로 이 영수증은 부풀려줘. 이런 일이 지금 왕왕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게요. 정말 내가 돈을 벌려고 국가의 예산을 편취해서 나의 재산 증식으로 쓰기 위해서 부풀려가지고 출마했다는 이유로 돈을 이렇게 착복을 하면 이건 정말 양형사회상 안 좋은 나쁜 범죄인 건 틀림없고요. 근데 선거 현장에 가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관위에서 인정해주는 선거 비용이라는 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대표적으로 컨설팅 비용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홍보 대행사라든지 인쇄물 하는 업체들이 요즘에는 인쇄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 안에 계약 내용에 뭐 필요한 어느 범위까지는 선거 전략도 짜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 어차피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부풀려서 그 돈을 인쇄하는 인쇄업체나 뭐 TV 광고 제작업체한테 1,000만 원에 계약해놓고 500만 원만 준 다음에 그 500만 원을 받아서 다시 그걸 또 컨설팅 비용으로 이렇게 돌려 쓰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이제 회계 조작이 되는 건 틀림없고요. 당연히 이러는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인 사례가 이제는 없어진 당이니까 얘기하자면 리베이트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었죠. 지난 총선 때 이 인쇄 대행업체와 그 TV 방송 출연할 때 만드는 여러 가지 홍보물 만드는 회사로부터 계약을 하고 그걸 약간 더 부풀려서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에 썼단 말이에요. 그걸 리베이트를 받아서 라고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물론 이 사건은 지금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 선거 6개월 안에 모든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 모든 것들은 정치자금 논외로 하지만 그러면 그 회계 서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치릅니까? 물론 선관위가 다 한번 검증을 하지만 마음먹고 조작하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부자 고발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계속 깊이 파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오늘은 판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 지금 선거비용 위반죄. 이번에는 윤 변호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지방의회 그 의원 후보자였던 그 A라는 사람과 그 처인 B라는 사람이 그 아주 젊은 청년 C를 그 형식적으로 회계 담당자로 회계 책임자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자금 어떤 집행은 그 두 사람이 다 처리를 했던 사건인데요.
그 법원에서 그 기소된 내용은 또 회계 책임자 아닌 사람들에 의한 비용 집행, 그 다음에 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 그리고 정치 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보고에 있어서 일부 사항 누락, 요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먼저 회계 책임자 아닌 자에 의한 그 비용 집행 부분은 당연히 부부가 지출했으니까 당연히 유죄가 됐던 부분이고 그 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 및 정치 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 다. 네. 그 회계 책임자와 그다음에 그 실제로 회계를 그 주도했던 그 후보자의 처가 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회계 책임자는 형식적으로 회계 책임자였을 뿐이지 실제로 자금 집행에는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자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그 B의 경우에는 그 회계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C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명목상이지 실제로 회계 책임자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뭐 벌하기 어렵다. 네. 그럼 이제 부인 B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회계를 처리했는데 회계 책임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처벌하기 어렵다. 그럼 C도 빠지고 B도 빠지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법적 근거는 뭡니까? 그 신분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분범. 예. 어려운 얘기네요. 그 일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하는데요. 뭐 가장 주변에 쉽게 생각해 보면 공무원 뇌물죄. 뭐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뭐 돈 받는다고 뇌물죄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예. 그 선거법을 그 살펴보면은 그 선거 비용 초과 지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정당 후보자,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회계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회계 책임자만이 거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서 C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그 그렇죠. 회계 책임자로 되어 네. 있었지 이 회계 자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행을 한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은 거고 네. 결국 비용을 집행했던 거는 그 후보자의 처인 B인데 예. B는 그 C, 회계 책임자인 C와 공모를 해서 어떤 그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이 지지만은 네. 신분범에 있어서는 비신분자는 단독으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C가 죄가 되지 않는 이상 결국 B도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죄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뭐 법리적 이해는 되지만 정서적 이해는 안 되네요. 저도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화가 조금 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선거 비용 위반 관련해서도 선거 현장에서 취재하시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진짜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또 다른 이해할 사안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에서 회계 보고할 때 해당 그 후보들은 그 중간중간에 선관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해당 후보들은 가급적 보전받는 범위 안에서 써야 자기들도 이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약간 후보자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또 이런 일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가 선거운동할 때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공범을 찍고 그다음에 유세차 빌리는 비용이 네.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세차 같은 경우에 빌릴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관련 대표이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차를 몇 대 빌리고 무슨 차종으로 이렇게 탑차를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죠. 탑차를 여러 대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보여줄 때는 그 좋은 차를 보여주는데 실제 선거일이 다가가고 딱 납품되는 차를 보면 너덜너덜한. 옛날 화물차가 오고 특히나 네. 무슨 앰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총 같은 경우는 멀리 들려야 되니까 초강력 앰프를 달아준다고 이렇게 다 시방선이 돼 있는데 계약서에 실제로는 확성기 몇 대 달려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비질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지역민들하고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세차 하시는 분들이 그냥 유세만 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운동도 우리가 도와준다. 많은 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준다. 갈등을 일으키기 참 어려운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이에요. 정말 후보자 입장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또 몇천만 원이 또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회계상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다른 부분을 좀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좀 잘못하면은 선거 자체가 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늘 조심하셔야 되는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법을 계속 따져보면서는 선거에 입후보한 분들을 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정치자금도 이거 부정수수하는 거 아니야? 선거 비용도 위반하는 거 아니야? 이분들은 또 이분들대로 고충이 이제 있겠다라는 역지사지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해봐야 되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자, 어쨌든 이 후보들로서는 여러 가지 죄, 여러 가지 법 이런 거에 이제 추궁을 당할 여지들이 있는 건데,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당선 무효형 아니겠습니까? 네. 당선 무효. 주로 어떤 범죄나 어떤 형량이면은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건가요? 네,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선거 사무장 그리고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네. 그리고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해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리고 당선인이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해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니까 아무리 당선의 기쁨을 잠시 개표 때 맛봤다 하더라도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당신은 아웃 이렇게 이제 통보받는 거잖아요. 자,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가장 가까운 선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선거 비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 6월 13일에 치러졌던 요 전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치러졌던 이제 바로 지방선거인데요. 이 지방선거에서 그럼 들어갔던 이 선거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김 의원님, 집계가 있습니까? 당장 이번 6.13 지방선거 때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돈이 쓰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그 17곳의 광역단체장을 뽑았고, 그렇죠. 거기 교육감을 뽑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 과정에서 이 투개표 및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 투표, 개표, 그다음에 투표함 이동,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5,100억 가까이 들었고요. 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거비 보존 비용. 각 그 후보들한테 쓴 돈을 돌려주는 거죠. 이게 한 5,063억 정도 들었습니다. 어이구. 그 정도 해서 이게 이미 1조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정당에게 선거 보조금을 또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를. 네. 거기에 이제 한 4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해 들어간 돈이 1조 700억 정도가 투여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면은 올해 경기도 김포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조 한 300억 정도 됩니다. 1년 예산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그마한 시의 1년 예산과 마찬가지인 돈이 투입이 되는 건데요. 이건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어찌됐든 이 돈은 이런 비용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많은 사람들만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의 주권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러야 되는 선거 공용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이 민의를 모아서 정말 우리의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이제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법을 따지고 있음은 여기서 이제 이게 투명하게 들어가면 제일 좋은 건데 이걸 또 이제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을 한번 1조가 넘는 돈, 액수가 나온 김에 한번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보존해 주는지 그 기준을 한번 다시 선관위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선거 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선거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관할 선관위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먼저 예를 들면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인구수의 950원을 곱한 금액을 선거 비용 제한액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그 기준을 두고 있는데 1억 원에 인구수 곱하기 200원을 더한 수와 그리고 읍면동수 곱하기 200만 원 더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등장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 조항에 그 수식 같은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기준은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당선이 되지 않았더라도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보전하게 되고요. 아하. 10%에서 15% 사이의 득표를 한 후보자는 절반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10% 미만을 득표하게 되면 아예 보전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패자라 하더라도 10% 이상 득표한 사람과
한 자릿수 득표한 사람은 선거 이후에 이 비용 또 정산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선거에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계시겠죠? 같은데 이제 가장 가까운 다음 전국 단위 선거가 21대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거구가 인구수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 후보당 인구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보전받을 수 있는 최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요거 보니까요. 제가 2015년 사례에 선거 비용 범죄 관련해서 좀 아주 흥미진진한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한 군수 당선자가 당선 3년 후에 선거 비용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게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자신의 당선 선거 때 쓰였던 이제 비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적발이 됐는데, 이 공소시효가 부당하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요. 윤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 2010년 그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로부터 약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네. 선거 당시에 있었던 선거자금 관련 범죄로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그 후보자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그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6개월의 그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네. 혹시 그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서 자기 처벌을 면하고 단체장 신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헌법소원을 지금 낸 걸로 보이는데 헌법소원 결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약간 좀 꼼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이 꼼수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선거 자금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금권 선거의 위험성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정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유로 그 정치자금법에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그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아마 이 자치단체장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선거 이후 선거에서 아마 출마를 하지 못하셨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참 이렇게 다수의 뭐 국민들의 공감에 반하는 그런 헌법소원을 냈는데 본인이야 궁지에 몰렸으니까 직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럴 수는 있으나 법적 판결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이제 어떤 합리성에 부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유권자를 위한 좀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자금법 제49조 이렇게 돼 있더군요. 회계 책임자가 회계 보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또는 허위 기재를 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나 선거에 임하는 뭐 잠재적인 후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회계를 최종 담당하고 있는 회계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회계 책임자를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비용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비용의 수입이나 지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요. 이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수입하거나 그리고 지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장부를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회계 장부에 허위 기재나 위조, 변조를 하는 경우, 그리고 회계 보고할 때 증빙 서류들을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계 보고만을 믿고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회계 보고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뭐 예금 통장 사본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첨부 서류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보고할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예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도 모두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가 되게 됩니다. 네, 참 이게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라는 게 말만 회계 책임자, 우리가 흔히 무늬만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 정말 비용 처리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이걸 좀 이제 선거 캠프마다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거 비용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 얘기를 계속했지만 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 공짜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 공영제 이제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 준다라고 한 건데 그럼 정말 이게 알차게 쓰여야 되겠죠.
패자라 하더라도 정말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장렬하게 패배하고 그게 또 언젠가는 이제 승자가 돼서 정말 그게 뭐 지방의회든 국회든 들어가서 또 열심히 민의를 대변하고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께서 이 선거 비용 위반죄와 관련한 이 법 제도에서 좀 개선 사항이나 꼭 이제 반영돼야 하는 취지나 좀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거 비용 관련 범죄의 어떤 형량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선거 비용 관련 범죄를 했을 때 저희가 또 그 비용 다시 환수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제 사후적으로 그런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 비용 보전받는 건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 정치 자금 그리고 또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 이 내역들을 좀 더 잘 감시할 수 있는, 네.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3개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만 저희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시 감시할 수 네.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 중앙선관위에서는 국회에 개정 의견을 냈는데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공개하는 방안을 개정 의견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더 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잘 감시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도 더 국민들의 눈치를 봐서 이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조계 대표, 물론 비공식 대표입니다. 윤덕근 변호사님,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세요? 네. 그 공직선거법이나 그 정치자금법에서는 그 비용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과거에 뭐 금전이 결탁된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법률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항이 많고 네.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도 등장한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다면은 약간만 그 부주의해도 바로 법률 위반으로 네. 처벌받게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 비용에 관한 그 의무 규정, 그 금지 규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후보자나 회계 책임자 정도라면 누구나 좀 쉽게 좀 이해하고 굳이 법정 매번 네, 찾아보고 네. 어디 물어보지 않더라도 네.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간소화한다면은 어떤 그 불필요한 어떤 범죄의 발생이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하신 어떤 투명성을 좀 더 네. 높이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좀 간소화하자, 쉽게 네. 하자. 예. 뭐 이해 못할 법을 들이대봐야 그럼 이제 이해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자, 끝으로 이제 가장 우리 국민 상식을 좀 대변해줄 역시 비공식 언론계 대표자 우리 길진균 동아일보 논설위원님의 말씀 들어보죠. 예, 우리 선거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가장 투명한 자금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선출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최근 선거 동향을 보면 일부 지역구, 상당수 지역구나 본선도 중요하지만 경선의 사실상 본선에 가까운 그런 선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도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경우도 생기고요. 근데 문제는 이 경선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투명한 집행과 수입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자금도 쓰이기도 되고 선관위 검증도 많이 없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죠. 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경선 자금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 예비 후보 단계 이전에 준비 기간에 후원회 결성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선 과정의 이 선거 비용 사용의 좀 투명성이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나 선관위와 여러 언론기관과 같이 뜻을 모아서 하여튼 입법 과정에서 뭔가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세 분의 고견으로 이 선거비용 위반죄 좀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쏙쏙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앞으로 선거에 임하는 분들은 정말 국민의 세금 또 국가의 비용 보전 허수히 생각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건강하고 투명하게 비용이 이제 잘 쓰여지고 보전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이제 허보윤 사무관님,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한결의 윤덕근 변호사님, 그리고 동아일보의 길진균 논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견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